오늘부터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투표에는 각 당의 후보들도 모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한 표를 행사한 뒤 시민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들도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대구, 충청, 경남 등에서 일제히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선대위에 합류한 진보정당 인사들과 함께 대국민 투표 서약도 했습니다.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과 함께 투표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투표는 총칼보다 강합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사전투표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지지율 역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란 기조로 인천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전투표할 겁니다. 사전투표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정치 보복 없다는 약속이 공허하게 들린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투표한 뒤 핵심 지지층 결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어제 행보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동부 지역을 돌면서 부동층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재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내놨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에 이어 송동구와 동대문 지역을 잇따라 돌면서 막판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을 반란, 부패, 무능연합으로 규정하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면서 내란 세력의 귀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무능한 국정농단으로 쫓겨나신 분,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쫓겨나 감옥 가신 분, 그리고 어쨌든 총리를 하셨다는데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자신의 집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가지수 5천을 향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유튜브에 출연해 국내 주식 상장지수 펀드 4천만 원어치를 산 사실을 공개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에도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조직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가급적 기존 정부 부처를 손대지 않겠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내각 구성 등에 있어 성별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함께 공약 이행에 2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며 재정 지출이나 도세 정책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강세 지역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을 다시 훑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다시 시작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것을 촉구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인천 등 수도권 유세로 막판 대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김 후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1960년 3.15 의거 당시 사망한 김주열 열사 묘비를 쓰다듬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방탄 괴물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자의 방탄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다 들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여러분의 2번을 찍어야 되겠죠?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하고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제 대통령도 자임했습니다.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 이후 5번째 영남을 방문한 김 후보는 김해, 부산, 양산 등 낙동강 벨트를 훑고 대구, 경북을 누비며 막판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지지도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으면서 역전의 대반전을 많이 경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라는 거는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역전의 대반전을 경험 많이 하고 있는 김문수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시흥, 안산, 의왕 등에서 유세하며 막판 역전극을 펼쳐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사전투표 직전인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협상 노력도 거의 포기하고 독자 행보를 강화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두 후보와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후보 단일화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꼽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도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 후보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일화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논의가 오간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단일화는 저희가 애초에 염두에 둔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 어려워도 선명한 길을 갈 것이라며 서울 지역의 젊은 층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개혁의 길로 나라를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는 역사적 대의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뭐 협상을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생각해 주기를 간곡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과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것도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선 3자 구도를 전제로 지지세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도 투표장에선 사표 방지 심리가 발동할 것이라며 반 이재명을 위해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최근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양대 정당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상 3자 구도가 굳어졌지만 막판 후보 사태에 따른 단일화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외연 확장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막판 단일화 담판을 위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영남권 유세를 마치고 상경한 자정쯤 이 후보를 만나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 후보는 이미 국회 밖으로 이동해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김 후보는 박대출 사무총장, 이만희 수행실장,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등과 함께 1시간가량 회관에 머물며 이 후보 측과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찌됐든 다음 달 4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출범하자마자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이 당장 눈앞에 닥친 숙제입니다. 협상 내용뿐 아니라 시점과도 관련해서 이 주요 후보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7월 8일이라는 정해진 시한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산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그걸 반드시 100%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새 행정부 조각 등 국내 정치 일정과 미국 측 상황을 조율해봐야 하지만 이르면 7월 중순이 유력한 상황. 8월로 넘어가면 한미가 공히 휴가철에 접어드는 데다 하루라도 빨리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미가 합의한 협상 시한은 7월 8일. 만약 7월 중순에라도 한미 정상이 손을 맞잡고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시한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 빅딜에 이르지 못한다면 일단 일부 사안이라도 타결 지은 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아내면서 우리 산업은 지킬 수 있는지가 관건. 미국은 일단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핵심으로 꼽고 있는 만큼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대미 수출 흑자 규모를 줄이고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이나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취사 선택을 해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지켜야 할 핵심 이익을 잘 나눈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또 저희가 지켜낼 건 지켜내면서 그간 수차례의 고위급 접촉과 2차례에 걸친 기술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요구사항을 파악한 협상 실무진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지침을 받아 세부 협상안을 만든 뒤 미국 측과 추가 접촉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국익 최대화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산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요. 관세 충격으로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할 예정인데 기존 1.5%에서 0%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 채권 전문가 69%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에 이달 대미 수출이 15%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 기간에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만 봐도 민간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60원대로 내려오며 환율 불안감이 가라앉은 점도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넘어 연말까지 몇 차례나 추가 인하가 있을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두 차례 더 인하가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미국과 금리차 확대를 우려해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현재 유력합니다. 신임 정부 출범 이후에 경기 부양적 목적인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책 공조 차원에서 통화정책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완화적인 행보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전망치를 1.9%에서 1.5%로 수정했는데 이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각에선 0%대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노후상가 건물에서 난 불이 12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3층에 있던 7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48개 점포가 소실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건물도 빈 상태였는데 골목이 좁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붙어 있어서 소방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큰 불로 주변을 지나던 직장인들 그리고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또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컸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고층 건물이 빽빽한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을지로 한복판에서 불길이 치솟자 시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근처 상인들은 긴급 대피했고 직장인들도 인명피해는 없을까 걱정스럽게 진화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 날아가더니 불이 주저앉아서 이게 목조 건물이에요. 이게 다 주저앉아서 지금 아마 뭐 엉망진창일 겁니다. 아주 좀 속에 타가지고.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440여 명과 소방차 100여 대,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진화 작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입로가 좁은 데다 노후 건물이 다닥다닥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량의 가연물이 내부에 존재하고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화에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을지로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됐는데 연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설비를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4층짜리 모텔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있던 한 명이 숨졌고요. 모텔 사장과 투숙객 등 2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완성, 대법관 증원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고작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공약을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앞서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같은 내용 등을 공약했는데요. 두 당 모두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발표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공개한 정책 공약집은 검찰과 사법개혁 완수, 그리고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합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법안은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지만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등은 결국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내란 단죄와 국방부 장관 문민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등도 공약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추진하고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맡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으로 부담금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사전투표를 코앞에 두고서야 역대 가장 늦게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이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투표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마지막 TV토론에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부적절하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지적까지 일자 이 후보는 일단 사과했는데요. 다만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같은 표현이 여성 혐오인지를 물었지만 권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토론회 직후 낯뜨거운 발언이라며 후보직 사퇴 주장이 나왔는데 일부 온라인 공간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족이 작성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론된 겁니다.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가 입에 못 올릴 혐오의 언어로 채워져 부끄럽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어폭력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폭력적 여성 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뉘앙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의문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비판 이전에 우선돼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한 선행이 있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가짜 진보, 가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고 사과하면서도 진영 내 문제를 외면하는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고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 민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막판 돌발 변수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각 후보 진영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을 이제 5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선 소식 더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18세 이상, 그러니까 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대학가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합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통해 청년들에게 투표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역설하며 투표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한 뒤에는 서초구, 관악구 등 서울 남부권을 돌면서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해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인천 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기조를 내걸고 인천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어제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뒤 기자들을 만나서 동탄이 자신의 거주지라며 집과 가까운 데서 사전투표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엔 경기 판교, 서울 성북구 안암동 등 대학가 그리고 종로 3가 포차거리를 돌며 2030 세대를 상대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찰도 비상입니다. 경찰이 21대 선거에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투표함을 옮기는데 6천 명이 넘는 무장 경찰이 투입되고요. 취임식 당일에는 경찰 특공대도 배치합니다. 임승환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도 대대적인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소 420여 곳과 본투표소 2,200여 곳에 경찰 6,200여 명을 배치합니다. 개표소 외곽에도 1,000명 넘는 경찰이 투입됩니다. 특히 사전투표함과 본투표함 회송 등에는 무장경찰 6,400여 명이 지원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투표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또 새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철저한 경비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취임식 행사에 대비해 서울 소재 국가중요시설 70여 곳, 교통시설 300여 곳 등 휴약시설을 점검하고 야외 기동훈련도 계획했습니다. 취임식 당일에는 경찰 특공대를 배치합니다.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에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본투표일에는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전투표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선거고 정말 한치의 빈틈없이 공정해야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을 포함한 관계 당국들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지 1년 뒤인 지난 2021년 8월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사건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것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을 올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년 만에 나온 1심 선고는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적은 부분은 과장을 넘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변호사의 반박을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검찰과 정 변호사 양측 가운데 한 곳이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환. 이 명재환이 가진 부동산이 가압류됐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절차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교사 명재환의 집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앞서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에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하늘 양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3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상금 채권을 이유로 청구된 금액은 5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제 측은 유족 청구에 따라 법률에 인정된 금액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 발생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명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3,5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금 소장 제출하고 이제 송달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인적 사항 확인하고 송달 지금 절차 중입니다. 명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 교직에서 물러났지만 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이번에는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소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총을 쏜 일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죠. 정말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해도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의 배급소 앞은 연일 수만 명의 주민들이 몰렸습니다. 구호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굶주린 가자 주민들은 몇 킬로미터씩 걸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새치기를 하거나 구호품을 약탈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고 일부는 식량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في ناس بتاخذ وناس ما خدتش، يعني الناس دول ايش ذنب العالم اللي ما خدتش هذه؟ طب هذه كلها عندها اطفال بدها تاكل، النساء المرضى بدهم ياكلوا، ستات كبار بدهم ياكلوا، يعني هذا حرام اللي بيصير يا جماعه. 외신들은 배급 상황을 통제하던 이스라엘군이 이들에게 경고 사격을 가해 주민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경고 사격조차 없었다며 민간인에 대한 총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I can say it out loud. We didn't shoot anyone over there. There were like reports about helicopters shooting people and those kind of things. It didn't happen. 배급소 측은 이틀간 구호 식량 84만여 끼를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런 혼란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식량을 받기 위해 전쟁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것부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실상 이스라엘이 원조를 통제하고 있어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구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احنا ناس بدناش اياهم يوزعوا لنا مساعدات ولا يطعمونا، احنا الناس اللي بدنا اياها تطعمنا اليو ان تكون مسؤولة عنا، هم الوكالة هي اللي تكون مسؤولة عنا، هي اللي بتعرف تفهمنا واحنا بنفهمها. 가자 인도주의 재단은 계속 배급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 무사히 구호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다음 달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협상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8일 외무부 성명을 통해 자국 대표단이 다음 달 2일 2차 협상을 열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에 러시아 측의 각서를 제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자국 입장을 명시한 각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필요할 경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푸틴이 실제로 종전을 원한다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우산 꼭 챙기셔야겠고요.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 오겠습니다. 영남은 최고 30mm 정도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어서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4도, 대구는 1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맑겠지만 내륙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다시 집중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검찰 쪽에서 인원을 증언했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수사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수사할 사항이 많다. 그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초에 이 사건이 인지된 건 가상대상과 관련된 부분의 수사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탁 의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인력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검찰이 어디까지 실체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교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샤넬 명품백, 천수삼 농축차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면서 어떤 청탁을 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요구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의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사실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전 과정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현재로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목걸이와 이 샤넬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모두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잃어버렸다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이 과정에서 특히 샤넬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유전 행정관 비서로 알려져 있는 이 측근에게 이 전성배 씨가 샤넬백을 전달을 하면서 교환을 요청하였고 마치 전성배 씨의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전 행정관이 이 가방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이 교환 과정의 두 번째 교환 과정에서 21g 대표의 부인이 동행하였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가방을 교환하는데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21g 대표 부인은 이 21g이 또 이 대통령 공관에 대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 계약을 맺어서 네. 한 차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골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얽혀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좀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김건희 여사에게도 어떤 수사,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어 보입니다. 네. 이전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는 다르게 지금 송일규 전 간부가 캄보디아 사업권이라던가 기타 어떤 청탁의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청탁의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독과로서 수수된 금품이냐 이 부분이 사실 수사기관에서 지금 밝히고자 하는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서 드러나게 된다면은 결국 뇌물죄라던가 알선 수수죄와 같은 혐의들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수사의 파장이 상당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건진법사 의혹 사건에서는 현재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해자로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현재로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의자 그 참고인 신분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도 혐의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 이런 부분을 알선하기 위해서 이 수수가 된 금품이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때는 사실 알선 수재라던가 뇌물죄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때는 이 디올백 수수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부분이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청탁금지법에서는 어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이고 만약 이번에 이 샤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청탁의 존재 그리고 공직자와 유사하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알선하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사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 캡틴 코리아라고도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의 실형. 재판부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만큼 어떤 사안을 좀 중대하게 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구형이 되었다는 건 상당 부분 이제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대사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높은 정도로 그 보안이라던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점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이 난입의 과정이 있어서 피해도 상당하다는 판단도 배경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남성은 계엄 당시에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를 제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는 양형에 있어서 함께 참작이 되었다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검찰은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지만 징역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엄중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99명이 체포됐다 이런 가짜 뉴스를 제보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사실상 특정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이 자체가 바로 모욕죄로 구성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자들에게 실형 선고, 굉장히 중형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엄중한 사안이라고 법원이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어가는 순서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지금 이 법원 내에서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경찰 인력들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이거 진입을 한 부분이라던가 물건을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던가 재물손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끼치는 위험성이라던가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우리 법원에서 이런 법원에 대한 무력 진압이라던가 강제적인 진입, 그에 따른 재물 손괴라던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인물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어떤 양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지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양형 인자로도 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러니까 피해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지금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들이 참작이 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안타까운 사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 전 연인에게 납치돼서 살해된 30대 여성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안이한 수사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이제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인데 피해자인 30대 A씨는요. 지난 12일 오전 10시경에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온 30대 여성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이미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사정이 드러나서 또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지난 3월 3일 이후 분리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임시로 머물고 있던 이 오피스텔에 가서 직접 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일일이 신고나 고소 이력 같은 부분에 이 피해자가 이 가해자에게 이 피해를 본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면서 구속 수사를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안타까움이 매우 큰데요. 이 분리조치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고 보복이 우려되자 지난달 4일 이 피의자를 폭행 강요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4월 17일에는 지난 1년여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을 하거나 이미 글로 써둔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서 이 피의자를 구속수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속 명령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도 구속영장 관련 서류조차 만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이렇게 끔찍한 납치 살인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 건의 112 신고가 묵인되었고 또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담당 경찰 일선에서도 사과를 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직무를 유기한다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형사처벌이 아닐지라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착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제대로 된 업무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이미 충분히 구속을 좀 고려해 볼 만한 사유가 이전부터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묵과한 부분이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에서 잊을만 하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유족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명 이제 교제 폭력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스토킹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스토킹 관련한 법령들이 이제 좀 더 개비가 되면서 처벌 규정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족 폭력이 아닌 오히려 교제 폭력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좀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상의 어떤 강제적인 분리 조치, 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접근 금지 명령이 있어도 실제로 접근하는 그 가해자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실효적인 대책, 아예 접근을 원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스마트워치 같은 부분이 지급이 되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나 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기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좀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참극이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이 한국과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워싱턴 DC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4,500명 감축과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이 한국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지역 전체와 미국에도 위협을 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도 감세로도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죠. 이번에는 대학을 표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중을 지금의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 다음으로 공격할 대상은 캘리포니아 대학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재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너무 높다며 1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We have people want to go to Harvard and other schools.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쇼핑몰이 폭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서 하버드가 외국인 유학생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We want to know where those students come. Are they troublemakers? What countries do they come?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였던 컬럼비아대가 이제는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하고 있는데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싸우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But Harvard wants to fight. They want to show how smart they are, and they're getting their ass kicked. 하버드 대학의 다음 공격 대상은 10개 캠퍼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대학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오 테렐 미 법무부 선임 법률 고문은 캘리포니아 대학 등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학내 반유대주의 시위와 다양성을 중시한 입학 전형, 교수 채용 과정을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하버드를 포함한 일부 대학들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탁포 트레이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영어 문장, 이 앞글자를 딴 그러니까 트럼프를 조롱하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의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이 표현에 무례하다면서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글쎄요, 본인의 언행부터 되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큰 변동이 없는 숨고르기 장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죠. 장 막판에는 내림폭이 조금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 어려웠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공개였습니다. 장 막판에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대단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오를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물가와 성장, 고용이 모두 흔들리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면서 정책의 여파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신중해야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휴전의 이전에 열린 회의이긴 한데요. 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이 불러온 불확실성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은 상태죠. BNP 파리바는 연준이 이런 상황, 관세와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트럼프의 대중 수출 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할 가늠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시장 전반에 강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마감 뒤에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44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96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조금씩 웃돌았습니다. 악재 속에서도 선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간밤에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조비 에비에이션을 꼽아봤습니다.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제조회사인데요. 아직은 뚜렷한 매출이 없고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일본 도요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의 주가는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다만 이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회사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장 조비 에비에이션이 추진하는 도심 항공교통 UAM만 해도요. 기술적이나 법적인 걸림돌이 있고요. 추락 위험이라든지 소음 문제 같은 걸 생각하면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합니다. 장밋빛 전망만 보고 대뜸 뛰어들었다가는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고요. 출근길 내륙 지역은 안개도 자욱하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오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20mm, 영남은 최고 30mm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4도, 대구는 14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구 27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맑겠지만 내륙의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해서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짙으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잠시 뒤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